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우입니다. 설악산에 첫 단풍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전국의 산들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굳이 요란한 단풍철이 안에도 산에는 언제 가도 좋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가슴속에 담아있는 모든 것을 다 품어줄 것만 같지 않습니까? 한국 문학계의 청년 작가, 천재 작가로 불리는 최인호 선생이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 선생의 호는 따뜻한 온에 매산자를 써서 온산, 따뜻한 산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산은 산이 좋아서도 가지만 갈 곳이 없어서도 많이 가곤 하죠. 특히 퇴직한 분들, 노인들이 많이 가신다고 하는데요.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대선 공약이 수정됐습니다. 이유는 돈 부족인데요. 고령화되면서 노회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든든한 연금 정책을 기대했던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다른 복지 공약들도 또 바뀌는 것은 아닌지 수정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큰데요. 기초연금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회 정상화의 길은 더더욱 산 넘어 산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네, 오늘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산입니다. 산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요. 방송에서 함께하겠습니다. 9월 26일 목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죠. 맛있겠다.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자꾸 간식에 손이 갈 때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까칠한 뉴스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기초연금 축소 문제, 또 이것과 관련한 사과 문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했다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죄송하다는 단어를 썼으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가 예고했던 대로 오늘 오전 자신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면서요. 그동안 저를 믿고 신뢰해 주신 어르신들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결과가 생겨서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세계경제 침체에 맞물려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수 부족과 재정 건전성에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결국 그 공약의 포기는 아니고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신념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원점 재검토하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면서 복지 지원 확대를 약속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이제 대선 당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공약의 포기는 아니다. 임기 내에는 반드시 하겠다. 아직까지 이런 여지는 남겼네요. 그렇죠. 네. 지금 포기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네. 네. 자, 근데 역대 정권 때 보면 항상 정권 초기에 사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박근혜 대통령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벌써 세 번째 사과죠? 그렇죠. 지난 2월 25일 취임한 이후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과의 뜻을 밝힌 거는 세 번째입니다. 지난 4월 당시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한 적이 있었었죠. 만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장차관급 낙마 사태를 낳은 부실 인사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했었고요. 두 번째 사과는 방미기간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사과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사과라고 언급은 했지만 야권에서는 사과의 형식, 내용 이런 것들이 좀 마땅치 않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야 반응 궁금합니다.
예, 일단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민생 복지 공약 후퇴에 대해서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요, 오늘 24시간 비상국회 운영본부 회의에서 민주당은 복지 예산과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기국회에서 예산 전쟁도 불사할 것이다, 이렇게 의지를 밝혔고요. 그러면서 공약 연기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거짓말 하려면 크게 하라, 반복하라, 그러면 대중은 믿는다던 히틀러의 말이 생각날 지경이라면서 공세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기조만 철회해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심상정 원내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임기 내에 공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는 또 다른 부도수표에 불과하다면서 대한민국의 근대화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어르신들은 민든 도끼에 발등이 찍혔다라고 맹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새누리당이 상당히 난처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공개 사과하면서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요, 여하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직접 수혜 대상인 어르신들께 기대하신 대로 다 드릴 수 없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자식, 손자 세대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면서 최대한 자세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공세에 대해서는요, 민주당이야말로 대선 당시의 재정 상황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분별한 복지 공약을 퍼부은 장본인이라면서 적극 대응에 나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새누리당 할 말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전면승부 2라운드에서 김현숙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좀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는 무소속의 송호창 의원 연결해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찰로 가보죠. 이석기 의원 문제가 사실 이 기초연금 논란 문제로 싹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석기 의원을 검찰이 기소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검찰이 내란 선동과 내란 음모 그리고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서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공식 기소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3년 5월에 이른바 지하혁명 조직이라고 하는 아로 조직원들이 북한의 전쟁 도발에 호응해서 국가기관시설 파괴 등을 폭동을 음모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밝혔는데요. 현재까지 어디까지나 국정원과 검찰의 주장입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A4 용지로 60여 쪽이나 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범죄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이 명확히 기재된 부분은 그런데 불과 몇 쪽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공소장 대부분이 아로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아로의 그 반국가 단체라는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일단 재판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석기 의원과 관련한 재판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다음은 학생 인권 조례 문제 짚어보죠. 이 학생 인권 조례 문제를 놓고 서울시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서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일단 서울시 교육감의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해 1월이었죠. 교육부 장관의 제의 요구를 거부하고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한 것이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 나왔습니다. 헌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감이 제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의회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라면서 이 기간을 지나서 한 제의 요구는 이미 소멸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내용은 이런 겁니다. 두발과 복장의 자유 그리고 체벌이나 소지품 검사를 금지하고 있고요. 집회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이었던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핵심 정책이기도 했는데요. 당시 이 내용이 난데없이 진보와 보수의 문제를 비화하면서 당시에 이주호 그 교육부 장관은 시의회에 제의를 요구하도록 서울시 교육청에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광노현 전 교육감은 이를 거부하고 조례안 공포를 강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학생 교육 문제에 왜 이렇게 또 뭐 좌우, 진보, 보수 이런 문제가 개입되는지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가는데 언제 우리가 이렇게 백년지대계로 갈지 상당히 참 걱정이 크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조현호 전 경찰청장과 관련한 재판 소식 좀 들어보죠.
네, 오늘 법원은요, 조현우 전 청장이 지목한 은행 계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 계좌가 아니라고 봤고요. 또 조 전 청장 스스로 이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로 감형한 상태입니다. 2달이 감형된 거네요. 네, 낮췄습니다. 2달이요. 네. 네. 재판부는 피고인의 근거 없이 많은 의혹을 확산시키고 국론 분열을 초래하고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아서 죄질이 무겁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아마 지난 8월이었을 겁니다. 당시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명문대를 졸업해 외무고시를 합격한 뒤에 경찰청장을 지낸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겠냐며 역사에 참 남을 만한 황당한 변론을 했었는데요. 이런 하소연이 재판부를 크게 감동시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명문대를 나오면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 뜻으로 이제 비춰지는. 그렇습니다. 네, 그야말로 황당한 변론이었죠. 네, 사회 분열을 자초한 거죠. 예. 네. 1심, 2심 모두 결국은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됐으니까 또 3심을 가더라도 가능성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조현호 경찰청장이 허위 사실을 알고도 떠들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1심에서 그 10월을 선고한 다음에 사실은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논란이 있었죠. 네, 그랬었죠. 네. 그런데 이제 다시 이번에 다시 수용소에 수감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이번에는 정면 인터뷰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정치권의 시선이 내년 지방선거에 쏠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전국 단위의 선거인 만큼 여야 모두 전략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무소속의 안철수 의원은 다음 달 재보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안 의원의 측근인 무소속 송호창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에 대한 이야기와 전국 현안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가장 뜨거운 현안이라고 볼 수 있는 기초연금 문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오늘 사과를 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민주당에서는 복지정책의 후퇴다, 또 예산 전쟁에 나서겠다 이렇게 사실상 국회 내에서의 강경투쟁을 선언했다고 볼 수 있고 또 안 의원도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이전에 발표했었는데 송 의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예, 저도 오늘 그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성명을 같이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예. 일단은 지금 복지 공약에 대해서 후퇴냐 아니냐라는 걸 가지고 좀 논란할 정도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국무회의에서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네. 대국민들에 대한 어떤 사과로서 적절한 방법인가 하는 문제까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과의 수위가 좀 낮았다는 뜻인가요? 수위의 문제라기보다도 예. 국민들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할 문제라면 그 방식부터가 좀 적절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내용이 될 텐데. 예. 지금 이제 그 기초요령 그 연금제도 연금 공약을 사실상 이제 폐기한 것인데. 예. 그 폐기하는 하는 과정이 어떤 전문가들이나 국민과의 여러 가지 소통 과정에서 어떤 나은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예. 게다가 이것을 국민연금과 연계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국민들이 연금제도 변동이 없을 거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연금 가입을 하고 있는 건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일체의 어떤 그 소통 과정이나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보거나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과정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리해보면은 과정, 또 사과라고 볼 수도 없지만은 그 형식. 또 예. 이런 것들이 다 모두 잘못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이번 복지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지, 만약에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보완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일단 정치권 내부에서부터 야당과 먼저 협의를 하고 어떤 대책을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고요. 네.
야당은 물론이고 이제 국민들이나 여러 전문가들과 협의를 좀 해야 되겠죠. 예. 그 과정에서 어떤 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방선거 다음 달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추석 민심 어떻게 읽으셨는지요? 송 의원님 지역구가 수도권 경기도죠? 예, 과천 의왕입니다. 네. 이쪽 수도권에서 특히 민심이 상당히 중요하게 정치에 연결될 텐데 어떻게 그렇죠.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번 연휴 기간에도 이 지역에서 계속 있으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 시민들과 많은 의논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여전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많이 바뀌고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실책과 과오, 그 다음에 방향성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좀 새로운 전망과 비전을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었고, 특히나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원칙과 신뢰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했던 분이기 때문에 큰 개혁이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새 정부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정부 개혁이나 미래상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나온 것이 없는 가운데 정부 초기부터 인사 문제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사안들이 풀려가기는커녕 계속 꼬여가고만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국민들의 실제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갈수록 국민들이 지금 현 정부와 정치권 모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결국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현재 막혀있는 이런 상황을 누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는 점에서는 일단 대통령과 여야의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현 여권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면은 안철수 의원은 다음 달 재보선 때 후보를 내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문득 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 개편이나 이런 어떤 여야가 상대방을 인정하고 또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자기 당의 당량만을 고집하는 것이, 이게 이제 기성정당이 가지고 있는, 기성 정치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한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인물들과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갖춘 분들이 많이 정치권에 이제 들어와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새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어떤 새로운 대안 세력으로서 정치 세력화, 이게 반드시 필요한데, 불행하게도 그것이 이제 모든 지역에서 모든 시기에 필요하다고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 이제 이 10월 같은 경우는 단 2군데만 보궐선거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서 마땅하게 선거 과정에 준비를 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조직적인 기반이라거나 아니면 거기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설 만한 그런 분들이 좀 나서지를 못해서 이번 선거에서는 좀 참여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새누리당에서는 간복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 일정에 뛰어들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국민들에게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정치 또는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세력화에 아직은 좀 준비가 덜 됐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내년 지방선거에는 가능합니까? 후보를 냅니까? 세력화 문제도 문제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앙 정부에게 집중돼 있는 권한과 재정적인 여러 역량이 이제는 지방으로 좀 분권화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것이 이번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통해서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장이나 기초 광역 의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들의 어떤 세력화를 위해서라기보다도 지방 분권과 지방 의회 정부의 강화라는 점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전국의 각 지역에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훌륭한 전문가들과 그리고 스스로 이제 어떤 이런 큰 정치 개혁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헌신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많이 지금 만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이 아마
내년 6월에는 그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세력화의 기반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는 정책 네트워크 내일 있지 않습니까? 예. 이사장이 아직도 공석 아니겠습니까? 혹시 예, 눈여겨보고 계신 인물 또 영입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 계십니까? 아직 지난번에 최장집 선생님께서, 이사장직을 사임을 하셨지만, 저희들과 계속 조언을 주고 또, 연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에 후임 이사장직에 대해서도 최 이사장님하고도, 최 선생님하고도 좀 상의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하고 의논을 좀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도, 이것이 중요한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지방 정책에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 예. 그런 정책을 내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 언급을 많이 해주시니까 김문수현 경기지사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비추었다고 볼 수 있는데, 혹시 송 의원님 출마하십니까? 글쎄요, 저에게 경기도지사 후보로 지금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그런 후보로 거론된다는 말씀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그렇죠. 저에게 그런 정도의, 경험과 기회가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야 저야 감사할 문제지만. 예. 그렇지만 일단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먼저 좀 충실하고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안 나간다는 뜻입니까? 어떤 역할이든지 제가 지금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 해야 되겠지만, 거의 당장 제가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역할과 그다음에 국회에서 또 활동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지금 말씀 쭉 나누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만드는 데서도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좀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을 합법하고 비슷하네요. 아닌가요? 네. 예. 서울시장 선거는 어떻습니까? 안 의원 측에서 후보를 내십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과 후보가 결정되어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각 지역에 필요한 정책과 그리고 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후보 또는 후보를 도와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여러 조언자, 전문가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서울시 경우도 모든 선출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을 좀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끝으로요. 민주당의 손학규 고문 이달 말에 이제 귀국하신다고 하는데, 예. 안철수 의원과의 회동이라든지 또 연대 문제가 지난 대선 때부터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가능성 있습니까? 연대라고 하면 아직까지 그게 구체적인 사안이나 이런 쟁점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현실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이 항상 서로 만나서 소통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아주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학규 대표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하고도 여러 가지로 좋은 어떤 대안과 정책을 내기 위해서 만나고 또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 의원 측에서 먼저 손학규 고문 측에 연락을 하고 또 접촉을 하거나 그럴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직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무소속의 송호창 의원이었습니다. 스케일이 다른 수도권 최대 신도시 KTX 개통시 강남 수서역까지 20분, 일과 생활이 함께하는 자족 신도시. 이제 더 큰 감동의 오케스트라가 동탄 이 신도시에서 연주됩니다. 도시의 감동, 생활의 감탄. 동탄 이 신도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함께합니다. 쇼핑하러 간다. 바우하우 바우하우스. 외식하러 간다. 바우하우 바우하우스. 영화 보러 간다. 바우하우 바우하우스. 재미 보러 간다. 바우하우 바우하우스. 패션 그룹 형지의 30년 노하우. 장안동 프리미엄 쇼핑몰. 바우하우 바우하우 바우하우스. 네, 저희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새로 나와 있습니다. 예스인데요. 예스 다운받으시고 의견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조연필 콘서트 헬로우 티켓
20만 원 상당의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YTN 라디오 앱 예스를 다운받으시고 메시지 남겨주셨는데요. 차상윤 님입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시간이네요. 다들 만난 저녁 드시는지요? 오늘도 각자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수고 많으셨네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한 번도 해준 적 없는 멋진 선물을 주고 싶어 조용필 콘서트 티켓 신청합니다. 아우, 이거 정말 하셔야 되는데, 네, 가셔야 되는데. 최수천님, 출근할 때부터 쭉 곽수정의 생생경제와 뉴스정면 승부 제일 좋아합니다. 나이 어린 사람부터 노인들까지 모두 좋아하는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이틀 남았습니다. 콘서트 티켓 이벤트 지금 다운받으시고 메시지 남기셔서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뉴스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뵙죠.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방송인 하일씨입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적응 안 됐고 힘들었고 낯설었거든요. 근데 이젠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이곳을 사랑하게 해준 것은 바로 한국인들이 저에게 보여준 정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요새 우리 주변에 사시는 다문화 가정들이 많지요. 외모나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이웃이라는 마음을 갖고 포용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저에게 한국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든 우리의 소중한 유산 정. 이제 서로 소통하며 함께 정을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예스. 예스? 아, 예스. 예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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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예스가 뭐지? 예스가 뭔데? Why yes yes.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YTN 라디오를 즐길 수 있는 스마트폰의 예스. 지금 구글 스토어에서 예스를 다운받고 축하 메시지 남기면 추첨을 통해 가왕 조용필 콘서트 티켓을 팡팡. 지금 다운받으세요. YTN 라디오 앱 예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그렇게 빨라서 뭐하냐고? 더 빨리 생각하고 더 빨리 행동하고 더 빨리 도전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으니까. 이것이 SK텔레콤이 더 빠른 LTA를 더 빨리 당신에게 전하는 이유. LTA는 SK텔레콤. 네, 이번 순서는 정면 인터뷰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에게 20만 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의 경우에는 다달이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의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이 수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어르신들 모두에게 노인연금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는데요. 먼저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들어보신 다음에 국회 복지 소속의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데도 좀 힘이 많이 빠지고 나중에 노후 생각했을 때도 봤을 때 걱정이 많이 되죠. 아무래도 이게 줄니까 관리가 잘 안 돼서 뭐더니 딴 데 새지 않나 그렇게 의심이 좀 되기도 해요. 근데 처음부터 그 공약이 조금 남발된 건 맞아요. 처음부터 노인 전체 다 해준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도 그때는 현실적인 부분이 맞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그때 선거철 때 전에는 그런 말 했다가 또 말이 그거 보고 이제 뭐 표심을 갖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약을 남발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애초에 약속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어차피 계산에 의해서 놓은 방식이잖아요. 그럼 계산에 놓은 방식이 분명히 그렇게 어떤 그 가정을 잡았을 때 그렇게 불리한 게 놓았을 건데 그 수치를 몰랐다는 그 자체가 논리가 안 맞는 거죠. 약속을 했어도 지금 우리 형편이 가정이나 나라나 지금 형편이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했어도 못 지킬 때는 미안하다고 한마디 해갖고 그렇게 지금 하시는 대로 해도 돼요. 왜냐하면 꼭 그렇게 약속했다고 그걸 다 어떻게 지켜 사람이. 그래도 만약에 지금 우리 사는 게 형편이 나라가 원래 박 대통령 들어가기 전부터 이렇게 형편이 그랬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너무 고맙지 뭐야. 그거라도 주시면 고맙고 또 사과하면 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 자리에 새누리당의 김현숙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참 돈 문제라서 그런지 다양한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네, 정부가 확정한 기초연금안 둘러싸고 공약이 후퇴됐다, 또 파기됐다, 여러 가지 비판도 많은데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공약이 파기됐다라든가 아니면 후퇴라고 하시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이 두 개입니다. 여기서 하나는 모든 노인에게 다 지급하는 부분하고 예.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대선 공약집부터 인수위안까지 제가 인수위도 이제 다녀왔으니까 예. 다 꼼꼼히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대선 공약에 어떻게 돼 있냐면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라고는 돼 있습니다. 분명히. 네. 대신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연계하여 지급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현재 그 공약 부분에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수정된 부분은 상위 30% 노인분들께 저희가 예.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 국민연금과 통합했던 것이 없었던 얘기를 저희가 끄집어낸 것라든가 아니면 예. 뭐 다른 그 새로운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셔서 네. 그리고 저희 최경환 원내대표도 좀 죄송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위 30%에 계셨던 노인분들은 좀 서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 역시 이제 보건복지위원이고 그래서 이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상위 30%에 해당되시는 분들께는 사실은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하위 소득 70%에 계신 분들 중에는 90%가 20만 원을 수령하십니다. 2014년부터. 그래서 저희가 공약의 상당 부분의 내용은 지키고 있고 그다음에 또 오늘 대통령께서 경기가 좋아지고 국민들이 합의를 하시면 상위 30%에 대해서도 검토하실 생각이 있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저희 대통령께서 임기를 다 하실 때까지 이 공약을 지키시려는 노력을 끝까지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네. 서운하신 어르신들께는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 특히 그 가운데 이제 국민연금 연계 문제 앞서 대선 당시에 공약할 때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는 언급이 분명히 있었다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네요. 공약집에 있는데 이제 저희가 나가서 그 연설을 하고 그럴 때는 공약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대통령께서 제가 이제 TV 좀 전에 출연했을 때 YTN에서도 네.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예. 대통령께서 이제 그 대선 때 그 선거 유세하는 거에 보면 이제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지급하겠다 이 부분만 나왔는데 공약집을 분명히 보면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책까지 보는 국민들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또 뭐 장기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국민연금 가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셔서 설명을 좀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좀 잘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지금 새로 하는 기초연금의 재원을 국민연금은 한 푼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부 조세로
다 할 거기 때문에 일반 회계로 국민연금이 쌓아놓은 400조 돈에서 일부가 빠져나간다고 혹시 잘못 알고 계시면 그건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국민연금을 이제 우리 그 국민들께서는 이제 국민연금 얼마를 받으실 건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고 그 안에 구성에 대해서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시니까 A값하고 B값이 있습니다. 그럼 네. B값은 뭐냐면 일종의 저축처럼 내가 소득이 높아서 많이 냈으면 나중에도 많이 받는 부분이에요. 소득과 비례하는 부분이 있고 A값은 뭐냐면 이제 소득이 낮으신 분, 높으신 분이 다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그걸 평균을 해서 평균 한 3년 정도인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즉 마지막 3년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같이 주는 거죠. 똑같이 균등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국민연금이 자신의 어떤 저축이라고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소득 재분배 기능. 사회보험으로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난하신 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도록 하는 부분. 그래서 그거를 현재 국민연금을 가입하시지 않은 그 고생하신 어떤 노인 세대들 굉장히 한국의 산업화 시기에 굉장히 고생하셨지만 국민연금 때문에 이제 좀 그 성숙 시간이 그게 도입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도입을 해서 소득재 분배 부분을 이제 길게 한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래 가입하신 분들은 결국 소득도 굉장히 많으신 거여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다 합치면 결국은 이제 뭐 전혀 손해 보시는 건 아니고 본인이 내신 것만 갖고 가는 게 국민연금이 아니에요. 소득 재분배 기능 때문에 소득이 낮으신 분은 더 많이 갖고 가는 것도 있으니까 손해 보는 건 아니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득 보는 겁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득이죠. 왜냐하면 제가 특히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비례 부분에 받는 거랑 자신의 연금 그 보험료에 비해서 누구나 더 많이 갖고 가십니다. 국민연금은. 네. 자, 그래도 공약 100%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번 언급을 해서 정말 임기 내에 최선을 다해서 실현하겠다고 대통령이 다시 언급은 하셨는데 가능할까요? 돈 없이 증세 없이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결국 경기가 얼마나 받쳐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증세는 이제 없지만 저희가 감면 같은 거를 지금 다 축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민주당은 자꾸 법인세를 다시 원래 회복을 해라. 세율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법인세는 세계적인 추세나 뭐 투자 때문에 이제 그 세율을 유지를 할 거고요. 다만 이제 감면을 계속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 세수가 한 6.5조는 더 지금 거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인세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세율은 바꾸지 5조. 않아도 네. 6조, 그러니까 4년 다 합치면 결국 6.5조가 감면이나 공제를 좀 축소하는 부분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 라든가 저희가 이제 지하경제 양성화라든가 그다음에 뭐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부분 이런 것들을 통하고 경기가 좀 좋아지면 세수가 많이 거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해서 결합이 되면 소득 30%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문을 열어놓고 있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활성화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네요. 많은 문제를 사실 해결하죠. 네. 경기가 좋아질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의적인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네, 조금 전에 이제 국민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직장인이 상당히 민감한데 청취자분 질문입니다. 저희 YTN 라디오 예스 새롭게 출시한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올려주신 의견인데 김선인입니다. 현재 30대 직장인입니다. 국민연금이 의무가입이라고 들고 있는데 언뜻 보니까 올해 가입할수록 오히려 더 적게 받는다는 신문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차라리 국민연금을 들지 않고 기초연금을 받는 게 더 이득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정말 그렇다면 노후를 준비한 보람이 없는 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들이 좀 많죠, 사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을 의무가입했는데 혹시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11년까지는 20만 원을 받으시고 12년부터는 조금 주는 건 사실이에요. 기초연금 그건 분명하고 미래 세대 분들은 한 15년까지는 20만 원을 받고 가입하면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는 조금씩 줄긴 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자체가 제가 보험료를 20만 원을 낸다고 해서 제가 20만 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래 세대가 넘겨주는 것까지 다 저희가 같이 받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소득에 비례한 부분 더하기 균등하게 나눠주는 부분까지 해보면은 연금을 받으면 저희가 개인연금을 넣으면 본인이 낸 것만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자가 붙지만. 근데 이거는 미래 세대가 현재 세대한테 그 노인 세대한테 이렇게 부과해주는 게 이전해주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낸 연금 보험료에 비해서 누구든지 그걸 가입하신 분은 더 많은 돈을 받습니다. 자기 소득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근데 이제 원래 2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내가 12년, 13년이 되고 16년, 17년이 돼서 18만 원을 줄었다. 2만 원 차이죠, 매달. 그것 때문에 자기가
저희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연금의 수혜를 보고 있는데 그걸 나오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어떤 경제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시니까 전혀 그렇게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 오래 가입하신 분은 국민연금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많으니까 예. 기초연금 부분을 조금 덜 드린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김현숙 의원은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의 경제 전문가십니다. 바로 이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사회복지 전문가신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층에서는 아무래도 그래도 현재의 그 노인, 노령 세대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역시 손해가 아니냐. 우리가 이 노인들을 떠받치는 부분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지적들이 이제 강력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건 이렇게 이제 결국은 미래 세대가 현재 세대를 좀 부담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과 이렇게 저희가 국민연금과 연계하면서 이제 보전 부분을 올려주는 거하고 어떤 게 미래 세대한테 더 부담이 되냐면 기초노령연금을 올려주는 게 훨씬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노인 인구랑 그냥 이렇게 같이 가는 거잖아요. 소득 네. 하위 70%만 하더라도 현재는 600만 명 정도가 65세 이상 어르신인데 예. 2040년이 되면 1,500만 명이 넘습니다. 저희가 고령화의 그 진도가 굉장히 빠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한테 지금 뭐 98,600원이든 96,800원이든 아니면 올린 20만 원이든 간에 그거를 다 조세로 지원하려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서 부채를 계속 발행할 수도 없으니까 결국 꼭 조세에서 또 징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저희가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만든 안으로 정부 안으로 가게 되면 2040년에 1인당 한 87만 원 정도가 조세 부담인데 예.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내버려 두잖아요. 그대로 가면은 140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훨씬 더 줄여주기 위한 이번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부분과 상해소득을 빼는 부분은 사실은 지금 당장 너무나 가난하고 힘드신 우리 어르신들을 저희가 보살피는 부분과 더해서 미래 세대한테 가장 부담을 적게 주는 부분이 무엇일까를 같이 미래 세대가 부담을 안 할 수는 없죠. 부담을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 부담을 가장 최소화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든 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 또 다른 질문인데요. 강상욱 님인데요. 아파트 소유자는 소득 없어도 연금을 못 받는 것이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소득 인정액이 근로소득에서 한 45만 원은 공제한 다음에 재산 뭐 이런 거 아파트 그다음에 금융자산에 대해서 소득으로 환산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비싼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그게 소득 인정의 기준이 83만 원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게. 예. 그 부분을 넘으면은 이제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근데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 집 한 채만 있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소득의 흐름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집을 팔거나 흔히들 달랑 집 한 채밖에 없다.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어른들이죠. 그 동네에서 20년을 사셨고 예. 영목이지를 하시기도 좀 넉넉지 네. 않고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지금 알고 있어서 새로 이거를 이제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TF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처럼 아파트 딱 한 채밖에 없으시고 소득의 흐름은 없는데 그게 아파트가 이제 뭐 이렇게 주택 가격에 따라서 왔다 출렁출렁 하니까 예. 그런 분들의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한 중이라고 제가 오기 전에 복지부에도 한번 물어봤어요. 네,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 고려를 하겠다고 말을 네. 했습니다. 자, 대안을 마련 중이면 결국 국회에서 여야 간에 또 머리를 맞대면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야당 쪽에서는 잔뜩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이제 국회 정상화 일정도 못 잡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쉽지 않겠네요. 좀 전에 이제 보건복지 행정실에 제가 또 문의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우리 당하고 민주당하고 지금 개의하는 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는데 날짜 조정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새누리당하고 예. 이거를 뭐 이번 주 금요일 날 할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이거를 개의를 할 것인가 해서 기초연금은 사실 민주당도 굉장히 얘기하고 싶어 하는 그런 네. 부분이고 저희는 또 국민께 잘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여서 지금 일정 조정 중이지 뭐 국회가 열리는 것은 이제 전체적인 일정이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제가 행정실에 한 뭐 2시간 전에 알아본 것으로서는 조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국회에서 머리는 맞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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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네. 충분히 설득을 하려고 할 수 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무상보험 문제 또 4대 중증 질환 문제 참 줄줄이 다른 복지 공약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돈이 좀 부족해서 역시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렇게 무상보육은 사실 제가 그 국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지키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는 공약이고요. 올해도 지키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하고 무상보육 예산의 매칭 부분 때문에 조금 소리가 있었죠. 시끄러웠었는데 결국 지방채 발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서울시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올해 무상보육은 이제 아무 문제 없이 다 가는 거고요. 끝까지 가는 거고 내년 예산 매칭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얘기가 서로 입장이 다른 건데 이 부분은 결국은 회계 투명성, 지방정부의 어떤 예산 분배 우선순위에 대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지방정부가 정말 돈이 없다면 중앙정부가 좀 더 보전한 식으로 형태로라도 해서 내년은 해결할 거고 무상보육은 지금 하나도 원래 공약의 원안에서 조금 더 바뀜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올해도.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지킬 것이고, 그다음에 4대 중증 질환을 자꾸 민주당은 뭔가 후퇴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늘도 꼼꼼히 봤더니 저희 공약집에 한 걸 그대로 다 하고 있고요. 간병비하고 상급 병실하고 선택진료 3가지 비급여에 대해서 민주당이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저희가 인수위에 2월 6일에도 보도자를 냈지만 저희 공약은 언제 한 번도 그거를 비급여를 급여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비급여한데 대신 저희가 조금 더 나가서 어떻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부담을 덜어드릴까 싶어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상급 병실료하고 선택진료비는 제도 개선 지금 특위가 만들어져서 올해 안에 복지부에서 국민들의 어떤 개인적인 부담을,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안을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중증 질환은 저희 대선 공약 그대로 더하기 내년에 하기로 한 MRI라든가 무슨 CT 촬영이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의료비 지원을 올 연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오히려 앞당기는 부분까지 있어서 무상보육이나 4대 중증 질환 같은 것은 공약이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임 의원님께서 이제 대선 공약집에 있는 것에서 크게 바뀐 게 없다고 계속 언급을 해 주시는데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소통을 좀 더 해달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명심해 주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김현숙 의원이었습니다. 남편은 누워 쉴 수 있는 휴가를, 아내는 로맨틱한 휴가를, 아이는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휴가를 원한다면 셋이 따로 가거나 셋이 몰디브로 가거나 어디에도 없던 휴가 몰디브에 있습니다. 대한항공 스리랑카 몰디브 주 3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LG G2는 왜 사용자 모드와 게스트 모드 두 개의 모드를 만들었을까? 정답은 TV 광고에 Learning from you. LG G2.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자. 오늘의 이익보다는 내일 더 필요한 일을 하자. 함께할 때 더 큰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기에 함께 더 멀리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김수현 씨, 롯데 PT에 내온 소감은요? 제 몸이 여러 개면 좋겠어요. 우와, 쇼핑할 게 얼마나 많길래요? 모두가 감탄하는 핫한 패션과 감각적인 스타일, 그리고 디지털과 푸드까지 즐길 게 너무 많거든요. 롯데가 만든 동대문 패션몰 롯데 PT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11번 79. 네, 저희 YTN 라디오가 출시한 예스 라디오 앱으로 방송 들으시고 메시지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 조용필 콘서트 티켓 20만 원 상당의 헬로 콘서트 티켓 드리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예원입니다. 정면승부 예스가 생겨 편하게 듣고 있습니다. 생방송뿐만 아니라 다시 듣기도 바로 들을 수 있어 정말 유용하네요. 게다가 대박 이벤트까지 물음표 2개 여기다가 부모님 스마트폰에도 살짝 놓아드려야 죄송합니다겠어요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김병철님, 집에서도 깨끗하게 들을 수 있어 좋습니다. 아는 지인들에게도 많이 소개해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지인에게 소개해서 가입해 주시면요 이벤트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남은 시간도 함께 해 주시고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많은 분 주셨는데요. 8888입니다. 공약은 임기 내에 이루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닌가요? 재원 조달이 우선이죠. 나라 빚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개인의 이익만 따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잠시 쉬었다가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줄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3라운드에 다시 뵙겠습니다.